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속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속보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5번째 확진자와 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방금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5번째 확진자는 32세 한국인 남성 서울 의료원에 지금 들어갔고요. 이분은 우한에 다녀와서 이제 걸린 거고 6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56세 한국인 남성인데 이분은 2차 네. 전염이라서 그 3번째 확진자가 이제 전염을 시킨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차 전염이 나와서 이게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 아니냐. 이제 2차 전염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퍼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한에 뜨는 전세기가 오늘 밤 8시 45분에 중국으로 이제 출발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는 완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뭐 총 모든 역량을 이쪽에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 문제는 결국에는 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나 탄탄하게 돼 있느냐 이 문제인데 과거에 세월호 문제 있을 때 그때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그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 현 정부의 이 리더십과 또 이 정책 역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이제 취약했던 부분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하고 특히 세월호, 메르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강력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세월호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제대로 못하기만 해봐라라고 벼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문제는 좀 그 아주 깊이 있게 또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격리 수용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로 지금 걸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돼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도 사실 좀 허술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그 방법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속보도 들어왔는데 아산 지역의 주민들이 행안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하고 충남지사한테 계란을 투척했다고 지금 속보가 또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받아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가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원래 당초에 천안이 그 격리 수용지로 거론이 됐다가 아산과 진천으로 돌아선 것이 천안은 여당 지역이고 이쪽은 야당 지역이니까 지금 야당을 지금 타겟팅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선거를 이제 한 70여일 정도밖에 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과 또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여하튼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조차도 오히려 여당이 있는 지자체, 여당이 지역구인 그 지역을 선택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 의원들도 오늘 많이 반발했어요. 그 오늘 복지위에서 이 현안 긴급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그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하는 오재세 의원이 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아산에 현재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강훈식 의원도 아산이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불이 있죠. 가불이 있죠. 그 이명수 의원하고 강훈식 의원인데 강훈식 의원이 여당인데도 강력하게 이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청와대와 정부에 비판적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그리고 잘못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또 지역 민심이라는 거를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여당이라도 이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천안에서 아산은 뭐 아산이나 진천으로 바뀌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차관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설명할 때는 이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중간 단계에서 이게 유출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여하튼 그 천안을 중간지에서 검토했던 그 과정 또 진천과 아산이 결정되는 과정 이것
것들은 좀 매끄럽지는 못했죠.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이 종합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게 생중계가 됐고 매우 강력한 뭐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할 정도라고 싶을 정도로 강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생중계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대국민 담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현재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가짜 뉴스가 좀 확산되거나 또 정치인들이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간에서 좀 끊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6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2차 전염까지 나온 상태라서 정부의 어떤 뭐 방역망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오늘 이해찬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만났습니다. 예. 이광재 전 지사는 사실 강원도 지역에서 여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또 지난 연말에 이 복권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선 주자로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약간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광재가 그 급이야?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징성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전만 해도 안희정 전 지사를 예. 사실 대선 후보 군에 넣었거든요. 뭐 사실 경선을 했으니까 2017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소위 뭐 좌이정 우광재 뭐 이렇게 예. 이야기할 정도로 됐고 특히나 이광재 전 지사는 전략과 정책 쪽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교통 정리가 그러면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어디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뭐 강원도로 나오냐 수도권으로 나오느냐 뭐 어떤 뭐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여하튼 전략지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제 본인은 어디든 당이 가라앉는 데는 험지라도 가겠다 이런 뭐 이야기는 해놨었는데 당에서는 아마도 강원도 지역을 지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선대위가 이제 출범을 하거든요, 여당이.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또 맡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럼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당 대표는 뭐 선대위원장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고요. 예. 그 외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유력했잖아요. 일단 이낙연 전 총리하고 둘이 쌍두마차로 가기로 했고요. 이건 예. 거의 픽스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 민주당은 대체로 지역별, 권역별 이 선대위원장을 또 뽑아요. 권역별. 예를 들어 충청 지역, 예. 호남, 영남, 뭐 강원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 수도권 지역은 지금 현재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종로에 나가니까 예. 아마 호남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수도권을 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강원도는 여하튼 이광재 전 지사가 맡을 가능성이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을 이제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낳은 인물, 인재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이제 교도소에 다녀온 이후에도 예. 사면 받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많은 지인들하고 만나고 특히나 중국 등이 동북아 이 네트워크를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여시제 원장을 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탄탄하게 어떤 것을 가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사실상 낙마를 한 이후에 예. 친노 쪽에 어떤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이 친문계의 어떤 본인을 대표주자로 좀 삼게 해달라, 삼아달라 이런 좀 러브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광재 전 지사가 딱 하고 나타나면 그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여당 입장에서는 뭐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요. 이게 뭐 하나만 있는데 그분 뭐 무슨 스캔들에 해서 낙마해버리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죠. 예. 김두관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포에 있다가 지금 경남 양산으로 출마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김포도 사실은 지난번에 낙선했잖아요. 거기 그렇죠. 나갔다가.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다져놓은 건데 예. 이거를 다시 경남으로 돌아간다니까 약간 뭐 어떤 배경에 이렇게 나온 건지 결정이 난 건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현재 그 PK 지역이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그렇다고 해서 이 낙동강 벨트 소위 거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예. 어떤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험지인 곳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두관 의원한테 제안을 한 거고 그런데 김두관 의원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현지에서는 그렇게 여론이 좋지는 않다고 해요. 왔다 갔다 해서. 경남지사를 해서 사실은 그거 이제 중간에 그만뒀죠. 그만두면서 홍준표 지사가 들어오는 거에 그렇죠. 뭐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맞습니다. 인식도 좀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빚을 졌죠. 예. 당에. 그러면서 당 그쪽 지역의 많은 그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여론을 그 돌리기가 좀 어려우니 네. 당이 전략적으로 나를 선택해달라 이런 식의 그림 시나리오를 원했던 거고 실제로 당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어찌됐든 뭐 한때 좀 대선 뭐 리틀 노무현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선 후보급이었다가 한동안 잊혀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승부수를 지금 던졌다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번에 PK 지역에서 성공을 한다라면은 민주당이 선박을 한다라면은 대선 뭐 후보급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본인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승부수를 거기서 걸어야 될 거예요. 거기 결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위 얘기해서 영남 주자가 이 대통령 되기가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그 대통령들이 주로 영남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의 그런 그 정치적 그 뭐 목표가 있다면 이번에 뭐 상당히 강력하게 본인의 모든 걸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민주당의 이제 검증 문제, 영입 인재 검증 문제가 또 지금 불거졌는데 11호? 이게 사실은 너무 많아서 지금 15호까지 15호까지 나왔죠. 예. 우생순 그 예, 감독의 그 핸드볼 전 감독까지 나왔는데 일단 11호 최기일 건국대 교수와 14호 조동인 씨 등이 논란이 됐는데 예. 11호는 방상 전문가로 표절 논란이 있고 조동인 씨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했는데 이게 스펙용 창업 아니냐 2년 3개월 만에 회사들을 몽땅 다 폐업을 해서 뭐 그런 이제 뭐 스펙용 창업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다 이제 들어보면 해명을 들어보면 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어떻게 보면 잽을 계속 날리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다른 것까지 하나 겹치면 큰 그 폭발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20명 낼 건데 앞으로 5명 더 남았는데 이 검증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에도 우리가 인재 영입에 이제 이 방식이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여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인재 영입을 할 수는 있는데 20명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좀? 그리고요 그 예. 20명이 다 출마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다 옛날 같은 경우 다 비례대표를 줬을 텐데 그러기도 어렵고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 그냥 잊혀질 분들이 한 10명 될 것 같아요. 절반은 진짜 그냥 이번에 잠깐 언론에 나오고 잊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사실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좀 2016년하고 저는 다른 느낌이 뭐냐면 그때는 뭐 정권 교체나 어떤 뭐 부당한 권력의 탄압 이런 거에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예. 인재 영입이 아니면은 이제 뭐 자수성가 딱 그 두 부류가 딱 저는 눈에 띄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으니까 예. 이게 뭐가 지금 포인트로 지금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뭐 느낌이 안 온다고 할까? 그러니까 좀 너무 좌판에 벌려놨다라는 느낌은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딱 그 이미지가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쫙 펼쳐져 있죠. 네.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저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당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할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2월 국회 이제 사실상 뭐 마지막 이제 국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총선 전에는 마지막이고요. 총선 끝난 다음에 5월 국회 한 번 더 엽니다. 2월 국회에서 핵심은 선거구 획정이에요. 사실 작년 이맘때 이미 정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안 정해진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법적으로는 1년 전에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다 최근 뭐 한 20년 전부터 쭉 제가 추적해 보니까 2월, 3월에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한 달 전에. 본인이 지금 어디에 출마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 호남 지역에서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몇 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경기도는 좀 늘어나는데 서울이 좀 줄어듭니다. 서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달라지면 예. 그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선거구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구 획정이 몇 개밖에 안 달라지더라도 연관된 선거구는 몇십 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근데 진짜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선거운동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관련된 뭐 정당이나 그런 선수들은 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예, 여야가 지금 합의해야 되는 것은 17개 시도별로 예. 몇 개의 선거구를 둘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은 호남의 선거구를 고정시킨다. 예. 이게 지금 민주당과 소위 4+1의 그 입장이었어요. 근데 예. 이것을 말이 안 된다. 인구가 줄었는데 왜 그냥 그대로 놔두냐. 예. 이게 이제 한국당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게리맨더링이라고 뭐 모양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겹치고 나누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예. 이게 한 지역구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붕 떠 있기도 하고 예, 뭐 예. 이런 얘기들도 현재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지금 선관위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독립적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그것을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국회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부를 할 수가 없나요? 이게 지난번에 법을 고쳐서 예. 이 획정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 권한을 줘서 국회에서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획정위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거는 가능한 거고요?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이 합의를 이건 법적인 절차가 아닌데요. 선거구 획정위에서 자기들이 막 정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 국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의견들을 합의해서 좀 우리한테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참고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법안을 넘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선관위의 입장인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알아서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알아서 그렇죠. 만들어서 넘기겠다, 국회로 예.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장으로 흘러갈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야당 탄압이다 반발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뭐 한두 석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그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가 지금 있는데 지금 뭐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뽑아온 것은 선거 이전에 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 위원 한 명이고요, 대법관 한 명,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무려 4명 네. 한꺼번에 바뀝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청문회는 특히나 지금 가장 쟁점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이 그 선거 중립성 문제 예. 이게 지금 선관위하고 대법관 문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예. 이거 여기에서 어떤 여야 간에 상당한 그 대립각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가 잘 지금 되겠네요. 지금 뭐 다들 창당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상당도 정신없고 경선도 정신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야당이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여기에서 사실 그 도덕적 흠결을 하나
찾아내면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야당이 좀 전략적으로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 중심으로 예. 이 팔 수도 있죠. 아, 그렇겠네요. 덜 바쁜 분들. 그렇죠. 지금 보좌진들도 예. 대부분 다 지역에 내려가 있어요. 그럴까요? 예, 지금 준비할 여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이 바쁘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의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